예, 사건 사고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기영로 스포츠평론가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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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오늘 오후 6시에 이 스웨덴과의 평가전을 하면서 실전 무대에서 첫 선을 이제 보이는데요. 지난달 25일부터였죠. 이제 공동 합동훈련을 했는데 호흡을 맞춘 지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돼요. 팀워크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간만 본 거죠. 원래 네, 단체 종목이란 게 완전히 호흡이거든요. 예. 선수들 간에. 이게 이제 그라운드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라운드 밖에서도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남북한이 일단은 서로 이름도 다 지금 외우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생일 잔치도 치렀고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네. 아마 팀워크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걸 갖다가 세리 머리 감독이 얼마나 영면하게 이걸 갖다가 이제 지도를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일단 스웨덴 팀은 지난해 4월 달에 우리가 1대4, 3대0으로 칠 때 그때 올림픽을 대비해서 급조한 팀이에요. 막 만들어가는 팀인데 지금 더 강해졌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지난번에 캐나다 팀이 우리나라 광운대 팀한테 4대0으로 이긴 거 아시죠? 여자 팀이 남자 대학 팀을 물론 이제 보디 체킹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게임할 수가 없었죠 별로. 연대 팀은 물론 이겼어요. 캐나다 여자 팀한테 연대 남자 팀이. 스웨덴 팀도 캐나다 못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올림픽이 98년 나가는 올림픽부터 채택이 됐는데 물론 캐나다가 4개 금메달, 미국이 1개 금메달을 땄습니다만은 메달을 딴 나라가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이렇게 포함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조에서도 스웨덴은 막강한 팀입니다. 이 팀을 이제 6시에 만나게 되는데 아마 머레이 감독이 북한 선수들을 어떻게 기용하느냐. 지금 처음에는 4라인에 놓는다 그랬어요. 원래 이제 1, 2라인이 스코어 라인이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짜는 거고 잘하는 선수들 주로 3, 4라인이 체킹 라인으로 해서 이제 수비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선수를 지치게 하는 그런 라인인데 처음에 훈련하기 전에는 4라인으로 놓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그 안에 또 말이 달라졌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신소정 골리 우리나라 전력의 60, 70%를 신소정 골리가 갖고 있어요. 아마 북한은 정수현 선수를 꼭 기용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3명을. 근데 머레이 감독이 또 하나 이제 부담을 갖는 게 북한 선수를 반드시 3명을 넣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IOC와 이거 약속이거든요. 이걸 어기면 제재를 받아요. 그게 아마 또 하나 부담이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포지션에 배치를 할까요? 일단은 수비 쪽에 원했었는데 운 선수가 12명 가운데 9명이 공격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수를 겸할 수 있는 선수 아마 그 정수영 같은 선수를 꼭 넣으면서 나머지 2명을 두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라인이나 3라인에 넣게 되면은 팀워크를 맞추기가 좀 어려웠구나. 근데 3명을 1라인에 한 번 놓다가 2라인에 놓다가 막 이렇게 분산해서 놓으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했던 거 이상으로 좀 잘 융화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보면은 어쨌든 뭐 훈련은 훈련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보면 현지 또 이제 외신을 이제 딱 보면은 외신에서는 의문의 북한 남성 2명이 이 아이스하키 팀을 따라왔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감시 역할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을. 일단 뭐 북한 선수단 46명이죠. 선수 22명에 임원이 한 24명 정도 왔는데 그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이제 북한 아이스하키 선수단 팀과 함께 있는 남성 2명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의문의 남성인 건데 그러니까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뭐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일단 우리 정부도 이거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정도의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추가로 2명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했을 거고 다만 이 사람들의 역할이 무언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데 뭐 한 국회의원은 뭐 비밀 요원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와 있는 그 상황에서 혹시라도 뭐 이 안에서 뭐 행동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뭔지를 정부에서 좀 알려줄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모든 어떤 과정들이 투명하게 전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신원도 할 수 없는 의문의 남성이 2사람이 들어왔는데도 우리 정부는 그렇게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름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백 변호사 얘기처럼 모르고 있었다면 큰일이고요. 몰랐을 리는 없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저는 뭐 강하게 추측컨대 아마 국가보위성 요원이 맞을 것이다.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처음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해외나 뭐 혹은 남북 관계에서나 넘어오고 넘어가고 할 때 반드시 그들은 통제 국가잖아요. 선수단과 임원단
지금 현재 단일팀만 들어와 있지만 이제 우르르 들어옵니다. 아마 예술단 140여 명 안에도 또 붙을 거고요. 예. 저는 이 신원 불상의 두 남성뿐이겠느냐. 아마 이미 46명 선수단 안에 임원이 24명이고 선수 22명이에요. 네. 그럼 그 안에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네. 틀림없이 당 간부로서 이 전체를 통솔하고 통괄하는 우리는 모르는 요원들은 많이 박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봐요. 그렇게 아마 짰을 겁니다. 진영 자체를.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또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뭐 정부가 모르고 있다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현재 개혁 전에 현재 국정원의 역할이잖아요.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이것을 반드시 감시하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이걸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은 진천에 있는 선수촌에서 훈련을 하고 있지만 잠시 후에 입촌을 하게 됩니다. 네. 강릉하고 이제 평창에 가서 입촌을 하게 되면 이 신원불명의 두 남자는 지금 이 출입 카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숙소에서 같이 지내고 같이 밥 먹고 기술 지원 요원으로 돼 있지만 아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IOC가 출입 카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선수촌 입촌을 할 때 못 하고 밖에서 따로 숙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통제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선수촌 안에서 의식주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때 이 두 사람의 어떤 숙소라든가 거취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 신원이 확인돼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주에 저는 한번 이 두 사람에 대한 보도, 취재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볼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국제적인 큰 스포츠 대회에서 신원불상에 선수는 아닌 것 같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를 것 같은 이러한 인사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나요? 보통 그 메가 스포츠라고 하면은 그 아시안 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올림픽, 월드컵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유럽에서는 또 유럽 대회가 따로 있고요. 메가 스포츠 대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AD 카드예요. 그렇죠. 방금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AD 카드는 여권하고 주민등록증하고 합친 겁니다. 그거 없으면은 셔틀버스도 못 타요. 그 그러니까 출입에 셔틀버스 있어서 무료로 진행되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심하잖아요. 네, 그렇죠. 숙소에 못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IOC 위원장 토마스 바우 위원장서부터 맨 밑에 말단 선수까지 이 ABCD는 다르지만 전부 다 AD 카드가 있어야 돼요. 선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AD 카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IOC에서 승인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마 보위부 요원 쪽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우리 정부가 이거를 과연 허용을 했다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이제 논란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문제 얘기를 안 하는 걸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외신 기자들은 아는데 우리 정부가 모르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제 국가이기 때문에 선수들에 대한 뭐 지원이나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니까 그 부분을 아마도 우리나라 정부랑 협의를 했을 텐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상의 역할이나 무언가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허용을 했다면 이 사람들의 동향을 국정원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좀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지금 그냥 의문의 남성 2명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뭐 안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너무 과장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북한이라는 국가의 특수성을 보고 판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제 그때는 정말 큰일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일단 우리 정부에서 용인한 상황이다. 다만 이 역할이 지금 평창올림픽이 시작된 이후까지 될지 아니면 그 전에 만약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될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드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좀 지켜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통일부에서는 100%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15명 왔죠. 박철호 감독이 왔고 선수 12명과 나머지 2명이 있었잖아요. 통일부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나라에서 세계 대회에 출전할 때 항상 이런 경우가 좀 있나요? 그렇죠. 항상 북한은 태제를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바깥에서 다른 물을 먹게 되면은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항상 보위부 요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예외적인 어떤 상황들을 과연 또 관행이다, 묵인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통일부에서는 다 누가 온다는 걸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결정적으로 저희 국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일부에서 알면 부분이 돼요. 궁금한 거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요.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 이번에 금메달 몇 개 딸까요?
이 동계 스포츠 가만히 보시면요. 자기네 주 종목이 무너지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동계 스포츠의 미국이거든요. 118개 역대 금메달로 종합 1위도 8번 가장 많이 했는데 이 2006년 토르노 동계올림픽 때 보면 금메달 2개로 10위권 바깥으로 나갔거든요. 이게 크로스컨트리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무너지면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루지가 무너지면 무너져요. 우리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이 무너지면 무너지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최민정 선수가 500m에서 영국의 엘리사 크리스티, 중국의 팡커신 이 선수들과 스타트에선 져요. 그럼 나머지 2바퀴 지나갈 때 역전해서 이기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4관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목표 8개를 거의 다가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최민정 선수가 4관왕이 되면은 역대 3 안에 들어가는 선수로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종목에 4개밖에 없는데 5개밖에 없는데 다 쓴 선수가 2번밖에 없었어요. 64년 인스브루크 올림픽 때 그때 구소론이죠. 리디아 선수가 4개를 다 쓸었어요. 500, 1000, 1500, 3000. 그때 5000이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레이크 프레시드 동계올림픽 80년대 에릭 케이든이 5종목을 다 쓰잖아요. 500서부터 1000까지. 그 다음에 최민정 선수가 만약에 다 휩쓴다면은 4개 이상의 걸리는 종목을 다 휩쓴 동계 스포츠의 3번째 선수가 되는 거니까 우리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3번째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3번째 선수. 동계올림픽 사상. 그러니까 최민정 선수는 지금 전희경 선수와 절정기 때 진선유 선수 절정기 때는 합한 선수라고 보면 돼요. 그냥 진선유 선수는 처음부터 치고 나갔고 전희경 선수는 마지막에 역전했는데 이 선수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발력과 순발력과 스피드와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심석희 선수의 업그레이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게 걱정되는 게 예를 들어서 라인을 따라가는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본인의 실수가 없으면 어쨌든 자기의 기량을 끝까지 발휘를 할 수가 있는데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잠깐만 해도 밀려나서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많잖아요. 그런 짓을 많이 해요. 팡커신 같은 선수가 이제 손을 장난하는데 중국은 반드시 결승전에 2명이 들어가면 한 명을 희생시켜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최민정 같은 선수를 넘어뜨리고 같이 무너지고 다른 선수를 메달을 따게 만들거든요. 중국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고 이 동계 종목 가운데 눈 종목이 이제 설상 종목이 61개 금메달이 있고 빙상 종목이 41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설상 종목 가운데는 알파인 종목에서 이변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깃발을 놓치고 내려오거나 140km 내려오다가 넘어지거나 이게 많거든요. 그래서 역대 가장 많이 이변이 일어난 게 알파인 종목이고 빙상 종목에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트예요. 왜냐하면 많이 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때 그때 호주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10위권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앞에 있는 선수들이 김동성이라든지 리자준, 안현수 이런 들 다 넘어졌는데 3번 내리 넘어졌어요. 이게 이제 예선서부터 준결승, 결승까지. 그래서 이제 브래드 피리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이변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번에도 중국의 반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변 이런 것 같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평창올림픽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이제 좀 초미의 관심사로 이제 다가왔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내일 항소심 쟁점.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일단 간단하게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1심에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 현안이라는 표를 썼어요. 포괄적이라는 표를 썼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해서 청탁을 해서 돈을 받았다가 아니라 경영권 승계 일반이라는 표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개별적 현안에 따라서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가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사실 가장 논란이 됐던 게 1심에서는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준 것은 제3자 뇌물죄였는데 부정한 청탁이 인정이 안 돼서 그분이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이 유죄로 변경이 될 수 있을지가 이제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유죄가 나왔던 부분은 이제 삼성이 승마 지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승마 지원을 했던 부분은 단순 뇌물죄로 유죄가 나왔는데 단순 뇌물죄면 제3자 뇌물죄보다 조금 쉽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대가관계만 인정이 되면 되는데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게 단순 뇌물죄로 보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라고 공소장 변경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검찰이 먼저 제의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쉽게 뜻인가요? 말하면 예. 돈을 받은 건 이제 쉽게 뭐 최순실인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게 아니면 예. 이게 공무원이 받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제3자 뇌물죄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검찰은 단순 뇌물죄를 주의적 공사실로 가고 이게 안 되면 제3자 뇌물죄도 판단해 주세요라고 해서 예비적으로 좀 또 공작을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과연 이 부정한 청탁이 아까 그 미르재단 캐스퍼 재단처럼 부정한 청탁이 인정한 데서 무죄가 나와 버린다면 네. 그럼 이재용 부회장은 내일 내일이죠. 내일 재판부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그거는 가능한 거죠. 걸어 나올 수 있는 상황. 그게 그 부분이 무죄가 되면 뇌물이 통째로 무죄가 돼 버리니까. 그렇군요. 예. 그게 일단 가장 큰 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오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게 국외재산 도피입니다. 근데 국외재산 도피가 두 개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의 하나은행 계좌로 들어가는 40억대, 네. 그다음에 코어스포츠로 들어간 30억대가 있는데 삼성 계좌로 들어간 40억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유죄로 인정되는 순간 10년 이상입니다. 70, 그러니까 50억이 넘어가니까요. 예. 근데 이게 30억 정도만 인정이 돼서 1심에서 5년 이상이니까 한 2년 정도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이제 국외재산 도피가 전체적으로 유죄가 나올지 아니면 1심처럼 일부만 나올지 아니면 국외재산 도피도 전부 무죄가 나올지 예. 그런 것들이 항소심의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네, 참 내일 이재용 이 부회장의 항소심 이 선고에 따라서 정말 삼성의 미래도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관심이 예. 쏟아지고 있는데요. 또 내일 자세한 보도 또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